예, 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445쪽 들어갑니다. 자, 공동소유 재산 형태, 공동소유. 뭐가 있습니까? 공동소유? 공동소유 재산 형태가 공유, 또 합유, 또 총유. 자, 세 가지 재산 형태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자, 합유는 일반적으로 조합재산을 말하죠. 총유는 교회, 독리, 종중재산 이런 걸 총유관계입니다. 종중재산, 종중 들어보셨죠? 자, 종중재산이 무슨 관계? 총유관계.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의의랄지 이런 것은 민법이 다룰 거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공유는 일단 지분이 있냐부터 알아야 돼요. 지분이 있겠습니까? 예, 있고. 합유는? 합유 지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헷갈려?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있다고 한번 해봐. 없어요? 있어요. 자, 있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총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은 공유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합유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합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자,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 문제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유물, 물건 처분이 있어요. 물건 처분은 공유물은 자,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합유는? 합유물. 다른 공유자,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 동의. 자, 기억이 하나도 없나 봐. 자, 총유는 일단 규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규약이 있으면 그런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 종중재산은 종중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개공이 어떻게 할 방향이 제시가 돼. 방향이. 잘 봐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공유. 이 토지 한 필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아까 지분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분이 반반씩이라고 가정을 해봐. 2분의 1을 2분의 1.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을이 이 지분 자체를 팔려고 들어옵니다. 개공에게 쫓아와서 이 지분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공이 이 지분 자체를 중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첫 진도 나가면 소유권도 중개 대상이 돼. 지분 소유도 소유권이잖아요. 이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매매를 중개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갑 동의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지분 처분은 뭐니까? 자유로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소리고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개공은 그냥 중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자, 을이 토지 이 자체를 팔려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토지는 말 그대로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갑 동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를 확인해야 돼.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동의를 확인하고 중개를 하라. 그래서 공유는 지분 처분은 자유롭지만 공유물은 전원 동의. 됐어요? 합유는 어떻게 해요? 지분도 전원 동의. 합유물도 전원 동의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총유 관계는 사원총의 결의 여부. 이해됐어요? 이걸 확인하고 중개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공유, 합유, 총유 구체적인 내용은 개념이랄지 이런 것은 민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그죠? 자, 몇 줄 거둘게요.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민법상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 몇 가지 종류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후단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지문 밑줄 보세요.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체크했어요?
그 말은 지분이 있다는 소리고 지분 처분은 뭐다?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결론만 조금 더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보면 공유물 나옵니다. 찾았어요? 공유물 밑줄 보세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전원이라고 넣으세요. 다른 공유자 동의했다가 전원 동의. 자,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제줄. 다른 공유자 동의 나와 있어요? 전원을 넣으세요. 전원 동의.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자, 그래서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 중간 합유가 나옵니다. 합유는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공유와는 달리 각 합유자 합유물에 대한 지분 동그라미. 지분을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반대해서 가면 전원 동의가 있으면 지분도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합유물이 나옵니다. 합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합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자, 다른 합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유는 지분이 됐건 물건이 됐건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총유재산 종중 교회 독리재산 거기 밑줄 보세요. 종중재산도 총유관계 교회재산도 총유관계 독리재산도 총유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총유물이 나옵니다. 총유물 동그라미 총유물 처분에는 사단의 정관 규약에 의한다. 자,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게 없을 때 문제죠. 없으면 사원총에 뭘 따라요? 결의. 거기 밑에 보세요. 사원총에 뭘 따른다? 결의.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소유 재산 형태가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무소 앉아 있으면 별 물건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다른 업소에다 버리면 돼, 안 돼? 중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확인하고 중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4번 제목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 개공이 임대차는 중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대차도 중개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전대에 중개할 수 있어요. 전대가 뭔지 알죠? 임차인 다시 임대하는 거, 전대하는 거. 이걸 전대차인데 이때는 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민법이 그렇게 배워.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공할 일은 원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인하고 중개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큰 내용 없으니까 그 양가로 4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몇 줄 보세요.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원 임대인의 동의, 또 전대차 기간 이런 거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를 해달라. 뭐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 그죠? 자,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2절 제목이 뭐요? 자, 계약서 쓰는 거, 계약서 기재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서서히 할 겁니다. 이해됐죠? 예. 여기서 쭉 넘어가보세요. 459페이지로. 계약서 기재사항은 3, 4월 달에 할 거예요. 459페이지 3절 제목이 뭐예요? 이전하고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자, 중개계약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까지 실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오잖아요. 이제 왜냐면 언제까지 이전 등기하고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를 성사시켰으면.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만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는 자 보세요.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대가적인 채무 이걸 줄이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 됩니다. 쌍무계약. 그러면 이건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그럼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잖아요. 매매.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매매인데
이건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60일이에요? 자, 객관식으로 내줄게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겠어요? 잔금 지급일로. 잔금 지급일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줄이면 잔금 지급일. 근데 이걸 자주 틀리기 쉬워. 왜 자주 틀리기 쉬워요? 자, 복습할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하라고 기억납니까? 그건 계약일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또 우리가 이 앞주에 애국인 토지법을 배웠어요.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며칠 내 신고? 60일 내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언제부터? 계약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했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편무 계약이 있어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라래요. 편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여 계약. 이것은 언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긋게요. 자, 1번에서 양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줄 며칠 이내? 거기 밑줄 그었어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밑줄 그었어요.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줄이면 무슨 계약? 그 밑에 쌍무계약 적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는 말이 쌍무계약. 그리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것이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며칠? 60일.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줄이면 무슨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 날 동그라미. 이때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언제부터 60일이냐?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전 등기 신청 의무는 이 정도 정리하면 돼. 양갈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소유권 무슨 등기가 나와요?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보존 등기. 그 맨 밑에 줄 며칠 밑줄었어요. 이것도 며칠? 60일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을 하면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팔고 나면 이전 등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보존 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인 채로 사고 팔 수도 있죠. 그때 보존 등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TP에 넘기세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계약을 하면은, 안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또 계약 체결일 기준이에요. 자, 그 계약 체결한 날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약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그죠? 그럼 반대로 2번은 뭐냐면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전부 다 며칠? 이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뭘 잊어먹어? 시점.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이 시점을 정확하게 좀 짚어두세요. 이 파트만큼 뭘 짚어달라? 시점을 정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것은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옛날에 딱 한 번 나왔어.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지문으로 다른 문제 합해가지고 뭐 1번 지문에 뜰 수가 있고 3번 지문에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한번 봐주세요. 어려운 건 없죠? 다 며칠? 60일. 근데 시점이 다 다르다. 자, 4절 제목이 뭡니까? 교민.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단원별로 단원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거민 뭐요? 거민?
자, 계약서에다가 거민 도장 받는 거지, 거민이요. 그러면 이 거민, 그러니까 거민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 도장 받으면 거민 계약서가 되는 거고, 이건 언제 필요해요? 거민 계약서는 소유권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60페이지 제도 위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몇 줄 보세요.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는 자 위임을 받아 거민을 받아서 관할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 자, 등기소에 거민계약서 제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거민 받아야 될 경우하고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안 받아야 될 경우. 이거 이제 중요한데. 자, 칠판 봐보세요.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왼쪽.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자,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가 뭐예요? 계약이면서 또 소유권 뭐이면서 이전이면서 토지 뭘 대상으로 한다?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물을 대상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기억 않고 바로 공부하면 금방 잊어먹어. 나중에 잊어먹었을 때 저거 원리를 생각하세요. 제가 원리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거민 대상.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매매는 계약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맞아요? 그러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네? 자, 그러면 교환은? 맞죠? 증여는? 증여도 계약 맞아요? 계약 아니에요? 계약이요, 계약.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맞아요? 토지 건물 증여 계약은 그럼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증여에 대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이 앞주에 배웠던 거. 이 앞주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 이유는 무상이니까. 그죠? 그러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취증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이 앞주에 결석했나 봐. 전혀 뭐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 앞주에 애국인 토지법을 배웠어요. 무슨 토지법?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들일 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60일 내에 신고하라 했죠.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 며칠 내에 신고해야 돼? 60일 이내. 증여도 방금 계약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60일이야. 그죠? 증여도 60일. 그러면 증여 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적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증여 그러면 쭉 나와야 돼. 토지거래가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애국인 토지법, 거민 쭉 이렇게 머릿속에서 행으로 떠야 돼. 안 뜨면 어떻게 해요? 안 뜨면. 안 뜨면 어떻게 하냐고. 자, 웃어보려 그냥. 예, 머리를 톡톡 쳐야 돼. 자, 그래도 안 뜨면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증여계약서 거민 대상이 돼. 이 중에서 이게 가장 자주 틀려.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 근데 판결서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거민 받아야 돼.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마찬가지. 계약이 아닌데도 거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고 원칙을 놓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건 A입니다.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 거민 안 받아도 되는 거. 자,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계약 아닌 거 찾아봐. 판결 빼고. 판결은 거민 받아야 되니까. 상속.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경매로 토지 건물 취득할 수 있죠. 자, 공용, 수용. 이건 안 받아.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또 하나.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이전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이전 계약서.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이전하더라도 뭐 전세권 이전밖에 더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거민권자는 시장구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국가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경우는 거민 안 받아. 본인들이 본인에게 받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것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제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앞에 배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되니까 안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웠죠. 부동산 거래 뭘 받으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건 이 앞쪽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은 맞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임목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매매계약서 이런 건 거민 받아 안 받아? 그 이유는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저거다. 자주 잊어먹으니까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건축물이고 원리를 기억해 놓은 게 기억이 오래가. 세부적으로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됐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61페이지 거민을 받아야 한 경우 첫째 줄 밑줄 그어서요. 계약 원인. 자, 번호 매겨놓으세요. 아예 1번. 토지 건축물 몇 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번? 3번. 자, 세 가지. 계약이면서 토지 건축물이면서 소유권 이전이 대상이 되는 것이 거민 대상.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후단 부연 설명 나와 있죠. 따라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 가장 자주 틀린 게 증여니까 증여만 동그라미 주세요. 거민 대상이 되고, 명의신탁 해지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민 대상이 됩니다. 같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는 별도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죠. 근데 거민 대상이 되고. 자, 양갈 2번 거민 받지 않는 경우 첫째 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왜 거민 안 받아?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 상속, 수용, 경매. 이건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일이 애올라 하지 말고 원리 반대로 해석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는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자, 그 밑에 줄 계약 당사 쌍방이 일반은 국가나 자치단체인데도 거민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이제 첫째 줄 가면 토지거래 허가증,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이건 의제되니까. 뭐가 되니까? 의제. 그러니까 거민을 안 받아도 된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뭘 알아야 돼? 거민권자가 누구고 거민 신청권자가 누군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책 보고 바로 밑줄 긋고요. 거민 신청은 자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계약 체결한 당사자 중 누구라 그랬어요? 1인 동그라미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 하나거나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공. 개공도 거민 신청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밑줄만 그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뒷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개공, 거민 신청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약 당사자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 개공도 위임 받아서 거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거민권자는 누구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는 자. 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이 거민권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거민권자. 위임을 받는 자가 누구여야 되겠어요? 읍면동장입니다. 공법상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에 위임이 되거든요. 하급기관에 위임이 돼. 그 읍면동장.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시장구수구청에 거민 권한을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관할 등기 소장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통지 동그라미 쳤어요. 마지막 시에 통지. 과거에 시험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 이임을 했을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이임을 했을 때는 승인을 등기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출제되었어. 맞아 틀려? 이게 뭘 해야 돼?
통지.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괜히 칠한 게 아니에요. 통지를 예뻐서 칠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 승인 받아야 된다. 대충 해놓으면 못 적어내지. 통지만 해주면 돼. 통지 알려만 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검인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계약서, 이건 계약서죠. 이건 판결서죠. 이건 원본이란 말을 쓰고 있고, 여기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정본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사본 몇 통? 2통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여계약서에 검인받을 때는 증여계약서 원본하고 사본 2통. 판결서 검인받을 때는 판결서하고 그 사본 2통.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맺어보세요. 원본 또는 정본하고 사본 몇 통을 제출한다? 2통.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판결서를 뭐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본. 사본 2통 제출하라 이 말이야. 거기만. 나머지 내용들은 놔놓고. 자, 양가로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검인 이걸 제출해서 시장군수구청에서 검인을 받았어. 나와 있죠? 그러면 검인 받으러 신청을 들어갔어.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에 검인하기 전에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인을 해준다. 이게 실질적 계약 내용까지 확인한다 안 한다? 왜? 뭐 알아야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있는가? 서류상 하자 없나? 이런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줄보단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무슨 요건의 구비? 무슨 요건의 구비? 그러면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검인을 해준다. 지체 없이 검인하고 검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실무에서는 지체 없이를 내가 강조를 안 쳐. 실무 쪽에서는 지체 없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법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체 없이를 강조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실무 쪽에서는 그냥 지체 없이 그냥 가볍게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큰 3번 밑에 전매시 검인 신청 의무 있어요? 자,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전매할 때. 사가지고 곧바로 전매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자, 세 번째 줄 보면은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 지문 있어요? 그거이 가장 중요해. 전매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 지문 있습니까? 이걸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벌칙은 그때그때 공부하세요. 실무 쪽은 그렇게 벌칙이 많지 않으니까. 자, 검인. 이 정도만 정리해서 1, 2월 달에 이 정도 정리해. 더 깊은 내용은 3,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이해되세요? 자, 1, 2월 때는 지금 검인 대상 중요하고, 검인 신청권자, 검인권자, 검인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뭐 어떤 걸 확인하고 검인해 주냐, 이 정도만 좀 해주세요. 이해됐어요? 예,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너무 욕심 부려도 또 될 것도 아니고. 자, 5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와 이거? 민사특별법이요. 민법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지금부터는 이제 민법으로 들어왔어요. 민사특별법이에요.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그 뒤에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 민법, 민사특별법 맞죠? 그리고 그 뒤에 경공매가 나와 있어요. 이제 경공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거의 뭐 단원별로 우리 과목에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주임법, 실명법 한 문제, 주임법 한 문제, 상임법 한 문제, 경공매 두 문제. 우리 과목에서도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와.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과목에서 나와. 근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 실명법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벌칙 같은 거 안 하죠. 내용만 하지.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벌칙도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결국 이 과목 저 과목 하면 깡그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결국 깡그리 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범위가 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2차만 준비하시면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실명법 우리 과목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 자, 들어갑니다. 약정 한번 읽어보세요. 명신탁 약정.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봐요. 2번에서 양가로 1번. 명의선탁 약정의 있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어요? 명시다 약정 개념 읽었어요? 네 줄? 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라는 단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됐습니까? 명의만 누구 앞으로? 을 타인 앞으로 옮겨놓기로 하는 합의가 약정이야. 그죠? 그러면 명의를 맡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 줄여서 우리가 뭐래요? 명신 그럴 거예요, 앞으로. 명의 수탁자를 명수 그럽니다. 알아먹어야 돼. 자, 명신 그러면 명의 신탁자. 명수 그러면 명의 수탁자. 합의하는 것을 명의 신탁 약정. 됐어요? 개념을 알아야지 공부가 들어가지.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 신탁자, 줄여서 명신. 맡은 사람을 명의 수탁자, 줄여서 명수. 합의하는 걸 뭐다? 약정.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맡아달라 이 말이에요. 합의하는 거 약정. 개념 끝났죠? 끝. 자, D편이 넘어가세요. 양가리 2번은 나놓고. 자, 3번에 보면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건 동그라미.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건 동그라미 쳤어요? 물건이 뭐요? 물건 종류가 뭐요? 영유물건, 담보물건. 영유물건, 지상지역, 전세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건에다 화살표 긋고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물건 이렇게 적어보세요.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물건. 적었어요? 그러면 이걸 타인 명의로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권만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세나 저당 이런 것도 타인 명의로 하면 실명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을 타인 명의로 했다면 이 법에 저촉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물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뒤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7번 봐보세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거죠.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실명법 걸리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 등기를 나무 명의로 해봤어요. 원래 갑이 신축했는데 을 명의로 등기해봤다고 보존 등기를. 그러면 이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려요? 예, 자, 적어. 등기에다 화살표 적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포함. 자, 결국은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가등기든 타인 명의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 한 줄에가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 아이, 진짜로 심오한 뜻. 이거 100번 읽어봐. 이거 시험 나오면.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다 틀리고 나와. 맨날 이전 등기만 해서. 그러죠?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약정무효, 등기무효고 걸려 들어가.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타인 명의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 말 아닙니까요? 부동산 실명제. 이해됐어요? 자, 개념 끝. 자,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실명 등기하라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큰 2번. 약정의 유형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큰 제목 읽으세요. 몇 자간? 2자간 등기명 신탁. 또 3자간 등기명 신탁. 또 세 가지.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이것이 2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되는 겁니다. 자, 칠판에 적힌 것이 몇 자간? 2자간. 자, 이것이 2자간이야. 맡아달라 알았다 합의한 거. 됐어요? 그럼 이제 효력 들어갈게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겠습니까? 유효겠어요?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 자, 등기는? 자, 실명법에서 약정은 무효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남에게 맡겨놨잖아요.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 이 법의 근본 취지가.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 갑에게 복귀할 거 아니에요. 등기 무효니까. 원래 등기가 이쪽에서 넘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자간 등기 명시다 효력인데, 그럼 겉으로는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이 팔아먹기 좋아, 안 좋아? 내 물건이다라고 팔아먹어 봤어. 누구에게? 병에게. 그럼 병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겠죠? 3자가 샀어, 을로부터. 그러면 이 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한다고 쓰고 있는데 못한다는 말이 지금 나와. 자, 취득합니다. 그러면 선인 경우만 취득하느냐? 선, 악 불문하고 알고 샀더라도 취득하냐?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취득해? 자, 선, 악 불문입니다. 실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사특별법 아닙니까? 그죠?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모르고 샀건 알고 샀건 무조건 취득. 그래서 우리 법에서 실명법에서 뭐라 하냐면 갑은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어요. 돈으로만. 됐어요? 자, 이거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효력이야. 그죠? 그러면 명의신탁자를 보여준 거요? 제3자를 보여준 거요? 3자. 그럼 명의신탁 하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 알고 샀더라도 취득. 그러면 이제 민사상은 그렇다 치고 형법상, 형사상 죄가 될까? 을이 남 물건 팔아먹었잖아요. 죄가 돼, 안 돼? 돼. 그러면 구체로 어떤 죄냐? 자, 1번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절도, 2번 횡령, 3번 배임. 여기. 횡령? 여기는. 누가 배임이라 했어? 배임이라 했어? 배암 아니고? 배암 아니고 배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배임죄로 보는 학계도 학설도 있어요. 근데 판례에서는 뭘로 봐? 횡령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횡령죄 뭐라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횡령죄. 횡령죄 오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자간 등기 명시는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자, 밑줄 보여드릴게요. 유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효력. 양가로 2번 효력 자체적으로 밑줄 보세요.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뭐다?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래서 두 번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명의신탁자 기속한다. 거기까지만 밑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후단에 보면 무슨 죄라고 나왔어요? 판례에서는 횡령죄로 보고 있어요. 횡령죄. 자, 거기까지 밑줄 긋죠? 자, 그러면 지금 약정 무효, 등기 무효, 횡령죄는 다 밑줄 긋죠? 뭘 밑줄 안 긋어? 제3자, 이거 밑줄 안 긋잖아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디가 있어? 없죠? 앞에 줄로 넘어와봐. 앞에 지 양가로 2번. 명의신탁 약정 효력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밑줄로 그랬어요. 약정하고 약정에 대한 등기문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지문. 그리고 선악 불문하고 3자는 완전하게 유효하게 소유권도 물건을 취득한다. 그 지문 있어요? 그것이 이거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 이해됐어요? 선악 불문. 나와 있죠?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3자간 464페이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나와 있습니까? 자, 칠판 봐보세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갑이란 사람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슨 소유자? 원소유자란 말을 썼어요. 원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둘 간에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을이 사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등기하기 싫다고 명의를 맡깁니다. 병에게 명의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 명의 수탁자가 되고 명의 신탁자가 되고 그럼 둘이 합의한 걸 뭐라 그래? 명의 신탁 약정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등기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네. 자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등기 와서 이렇게 넘어와야 정상이죠. 근데 을이 사가지고 등기만 병에게 맡아달라 합의해가지고 등기가 바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야. 몇 자간? 그럼 약정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약정은 실명법에서 무조건 무효로 보고 있어요. 약정은 무조건 무다. 무효. 그러면 등기는 유효? 무효입니다. 아까 저거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여기도 똑같아요. 약정 무효 뭐돼요?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 어디로 볼게? 원소유자에게 볼게요. 아 저기서 등기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말소 등기하면 쫄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 발생해요? 일단 무효가 되니까 등기와 말소는 복귀가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요. 징역 벌금 들어가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몇 년 징역에 얼마 벌금? 천만 원 정도? 요즘 한동안 잘 안 보였는데. 자, 5년 이하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벌칙이 무거워 가벼워? 보통 우리가 보면 벌금은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 원까지 나오더라도 억 단위로 잘 안 나오죠. 근데 실명법은 5년하고 얼마? 2억. 아주 무겁습니다. 벌칙은 3, 4월 달에 할게요. 일단 감만 잡아보세요. 자, 일단 약정 무효 뭐다? 등기 무효.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수탁자가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하겠죠?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선악 불문. 그러면 여기는 행령죄로 봐? 봐? 똑같잖아요. 남의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행령죄로 보는 거예요. 그럼 행령죄로 본다는 걸 줄여서 행령죄 뭐라 그래? 오. 자, 행령죄 뭐다? 오. 자, 그래서 결국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똑같아요. 자, 그럼 밑줄 걷을게요. 자, 유형은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첫째 줄 약정 및 등기는 둘 다 뭐다?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소한다? 원소유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갑에게 기속이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3자는 아까 앞쪽에서 체크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자, 무슨 죄라고 나와 있어요? 아, 행령죄라고 나와 있네. 행령죄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이 나옵니다. 이 계약 명의 신탁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례형 문제로. 계약 명의 신탁. 무슨 명의 신탁?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원소유자인데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럼 매수인이 되고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 간에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보통 갑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왜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을까?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까? 왜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지 마음이지, 그렇지? 아, 이게 정답이야. 매도자 마음이다. 아주 좋았어, 이제.
네, 통한 게 지마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하여튼 매도자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딱 보니까 정상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날도 추운데 밖에다 1시간 세울 거예요. 아니, 정상 거래잖아요. 팔고 사고 매매하고 등기가 정상 거래죠? 뭐가 정상 거래 아니야? 정상 거래지. 아니, 뭐가 정상 거래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정상 거래 아니고 이렇게 거래는 정상 거래. 아, 좋았어요. 하여튼 정상 거래잖아요.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 그렇지. 을이 숨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을이 숨어 있단 말이 여기서 나와야 돼. 어디가 숨어 있어요? 예, 장독 뒤에. 근데 장독 뒤에까지 나왔네. 근데 장독 뒤에 숨어가지고 돈을 대줬어.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금을 제공했다. 이 자금 제공했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다 대주면서 병 명의로 산노를 거야. 그럼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왜 안 드러나? 어디가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독을 깨버리면 돼. 장독 깨버리면 돼. 자, 하여튼 숨어 있으니까 잘 안 드러나.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특히 뭐 고위공직자랄지 뭐 재산 다 은닉해가지고, 그죠? 재산 안 밝히려고 탁 나온 명의로. 근데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에요. 잘 안 드러나. 근데 걸리면 크게 걸리겠죠. 아까 징역 벌금이 무겁죠.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크게 걸려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명의 신탁자. 이 사람이 뭐예요? 명의 둘이 합의. 이거 약정. 근데 잘 봐보세요. 이 병은 을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죠. 갑하고 관계에서는 뭐예요? 매수인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요. 근데 시험 나올 때는 그림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또? 그래, 이 같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서 저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잘 안 틀려. 실명법이 그래서 자주 틀린 거예요. 어차피 지문을 뜨면 머릿속에서 이게 딱딱 그려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잘 안 그려지니까. 됐어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면 등기가 이제 문제죠. 이 등기는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둘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누가 몰랐을 때? 원소유자인 갑이 몰랐을 때. 모른다는 것을 악이라래요, 선이? 이때는 유효야. 그럼 일반적으로 알아, 몰라? 그래서 이제 계약명의신탁은 선의를 대부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죠. 근데 아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면 알겠죠? 그런 경우는 무효예요. 무효고. 됐어요? 이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유효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명의를 맡고 있다가 여기도 제3자 정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선악불문.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볼까? 안 봐? 선일 때는 안 보고 악일 때는 보고? 네, 좋았어요. 자, 좋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어. 여기는 어차피 찍는 거야. 봐. 그게 뭐예요? 거기 끝에 간다는. 다 본다고? 다 안 봅니다. 선인 경우는 당연히 횡령죄가 아니지. 자기 물건 팔았으니까. 횡령이라는 것은 남은 물건을 착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죠? 당연히 아니고. 근데 악인 경우도 판례에서, 이건 판례가 나와 있어요. 횡령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것만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명의신탁만. 계약명의신탁만 횡령으로 선악불문하고 횡령으로 보지 않아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3번 계약명의신탁 나와 있어요? 자, 효력 매도인이 뭐 있을 때? 선이 동그라미. 선일 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법률관계 나와 있죠? 그러면 유효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도 유효, 등기도 유효. 유효 동그라미.
기억.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법률관계. 선일 때. 나와 있어요? 유효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탁자하고 신탁자 법률관계. 약정을 말하는 거죠. 약정. 이건 무조건 뭐다?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 수탁자 처분 행위는 마지막 제줄. 행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체크. 행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매도인 뭐 있을 때? 악일 경우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 신탁자하고 수탁자 법률과 약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 그 다음에 뭐? 수탁자 처분 행위는 행령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행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까지. 체크했어요? 그래서 일단 실명법에서 유형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1, 2월 달은 유형만 할 거예요. 이게 내용. 그 뒷페이지에 뭐 제외되는 경우 벌칙이 있는데 이건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3, 4월 달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자, 민법에서도 공부했죠? 했어 안 했어? 했죠? 주임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어느 과목에도 나온다? 중개 실무에서 우리 과목에서 나와. 중복이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업 할 때 주택임대차 중개해 안 해? 해. 매매하면 임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를 중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대로 적용받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주임법, 상임법이 실전에서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지. 민법에서 다루지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꼼꼼하게 좀 해 주셔야 돼. 우리 과목에서도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임법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주임법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요. 이제 가장 먼저 공부할 거예요. 뭐예요?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는 첫 번째 무슨 건물만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는 공부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공부에는 뭐 점포로 돼 있건 공장으로 돼 있건 관계없어.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이면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번 적용 범위에서 양가로 1번 주거용 건물에 적용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 그 지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또한 사실상 주거용 건물 거기까지만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이 된다. 그 말은 그 대신 주거 부분이 주된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라면 주거 부분이 뭐가 돼요? 주거가 돼야 되고 이거의 점포가 되더라도 전체가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 나와 있어요? 자, 점포형 주택같이 임차된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돼 적용된다. 밑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줄 후단. 이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주거용 부분이 오른쪽 첫째 줄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점포는 부수적인 경우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미등기 전세 적용돼요? 미등기 전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세 등기 했어 안 했어?
그럼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 그러잖아요. 아, 등기 않고 전세금 주고 전세 살잖아요. 이거 다 미등기 전세야. 이 임대차. 전세가 아니고. 이해됐어요? 이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그럽니다.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같은 말이요.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럼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겠어요? 안 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적용되는 법인도 있어요? 어떤 거? 자, 원래 법인은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아. 근데 법인에도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죠? 주임법이 적용되는 법인. 뭐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또 중소기업법인이 있어요.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만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서 그 회사 직원이 들어가 살아도 보호가 안 돼. 근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분들이 토지주택공사 주택을 임차를 해서 주택을 임차를 해가지고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됐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 법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면 보호가 돼. 이 법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돼 안 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은 몇 가지? 세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자, 양가로 4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밑줄 보세요. 그럼 적용되는 것은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밑줄 보세요.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 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양가 5번 제목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를 했을 때 임차인이 보호가 되냐 이 문제예요. 보호가 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럼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후다 컴마 뒤쪽으로.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밑줄 묶었어요? 거기서부터 가로를 묶었어요.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그 지문.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하면 임차인은 보호가 됩니다. 됐어요?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이분들하고 계약하면 보호가 돼.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주임법이 적용돼. 근데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적용되지 않고 또 사용대차 적용되잖아. 사용대차가 뭐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자,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법에서 전세권 배우잖아요. 지상지역 전세권. 그죠?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적용되지 않아. 채권적 전세는 적용되더라도 미등기 전세는 적용돼도 이것은 물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 세 가지 밑줄 보세요. 일시사용 임대차, 사용대차 등 D폐지, 물권인 전세권. D폐지, 물권인 전세권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나와 있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법 적용 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거용 건축물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자, 비주거용 건물도 적용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주된 부분이 주거가 되되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되죠? 일반 법인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법인은 몇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그리고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랄지 사용대차랄지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적용 범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죠?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쉬었다가 전속 기간부터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